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치안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범죄율이 높거나 치안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나라라면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고, 전쟁 중인 국가라면 가서도 안 되고요, 갈 수도 없죠. 이런 각국의 치안과 안전 지수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참고하기 좋을 거예요. 호주의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163개국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서 매년 가장 안전한 국가 순위를 매겨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로는 2018년이었어요. 1위부터 163위까지 모든 순위를 공개하고 있죠. 순위를 매겼으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관에서는 국가별 범죄율, 투옥되는 사람의 비율, 검거율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 부패 정도와 사회 안전 및 보안 수준 등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163개국 중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된 곳은 어딜까요? 1위는 유럽의 섬나라인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곳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로 전쟁의 위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보유하지 않고 무장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안이 뛰어난 곳입니다. 안전한 여행국 2위로 선정된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여기도 범죄율이 아주 낮고 내부 분쟁도 거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죠. 해외에서는 뉴질랜드를 지구의 마지막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정한 대자연을 가진 나라라 외부에서 보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는 평화롭고 깨끗함, 힐링,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49위예요. 사회적 안전이나 보안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국내외 분쟁과 아무래도 러일 중미 이야기 같죠. 그리고 북한과의 정전 중이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는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가 163위로 최하위에 선정되어 있죠. 자, 오늘 녹화 날짜는 2019년 3월 31일이에요. 불과 2주 전이었던 2019년 3월 15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던 뉴질랜드의 순위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이유는 어느 남성의 총기 테러로 5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대형 테러 사건이 대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비교적 최근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사원 테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5일 오후 1시 40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곳에는 알 누르 모스크라는 커다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넓은 주차 공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날은 매주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하러 오는 금요일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오후에 시작되는 이 기도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오후 1시 30분부터 알누르 모스크안은 이슬람 신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알누르 모스크 앞 길가에 주차된 한 대의 차량 안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장을 한 남성이 타고 있었어요.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가만히 이 알누르 모스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창문을 닫더니 갑자기 휴대용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생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시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성은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이야기를 잠깐 한 뒤 준비한 헬멧에 카메라를 붙였고 이 헬멧을 머리에 쓴 채 차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게이지 반자동 산탄총을 손에 든 채 이 모스크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이 사진이 당시 생방송으로 촬영되고 있던 실제 장면이었는데요. 남성이 모스크 안으로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이 조용한 사원이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난장판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인데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쐈어요. 이 사건으로 모스크 안에서 기도 중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죠.
알 누르 모스크를 공격한 이 남성은 곧이어 장소를 옮깁니다. 근처에 있는 린우드 모스크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총기 테러를 시작했죠. 이 남성은 17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총을 발사했는데 결국 출동한 뉴질랜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량의 폭탄도 차 안에서 발견됐어요. 다행히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알누르 모스크에서 43명, 린우드 모스크에서 7명으로 총 50명의 사람들이 이 테러 사건으로 사망했어요. 부상자의 숫자도 50명이나 됐죠. 17분 만에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테러 사건이었고요. 범인의 준비 상태를 봐서는 아마 붙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테러를 벌일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28살의 브렌튼 해리스 테런트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브렌튼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른에게도 공손한 사람으로 알려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왜 이슬람 신자들을 공격한 테러범이 됐을까요? 이 사건은 한눈에 봐도 이슬람교 혐오로 일어난 테러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브렌튼 테런트는 호주 출신의 백인 남성이고 사건 현장인 알누르 모스크로 오기 직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74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게시합니다. 적은 내용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우월함, 단일 민족 국가의 우수성, 이민자 수용 반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었어요. 브렌튼 테런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극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극우란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지닌 사람,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극우주의자라고 하면 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배타주의자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한 KKK단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소속 당원들이 대표적인 극우주의자들이었는데, 한마디로 극우란 문화나 제도를 배척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원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고요.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사상,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죠. 브렌트는 자신의 선언문을 통해 백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자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을 몰아내고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단일 민족 국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백인의 단일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다뤘던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기억나시죠?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우테이아 섬에서 77명의 학생들을 대량 학살했던 아르네스 브레이빅의 테러 사건이었죠. 브레이빅의 범행 동기도 노르웨이의 다문화를 반대하고 극우주의자인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리기 위해 총을 들었다고 밝혔어요. 브레이빅도 단일 민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던 사람이죠. 브레이빅이 저지른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위에 걸어둔 링크를 따라가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범인의 평소 생활을 물어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브렌튼 테런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50명이나 학살한 테러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고향인 그라프톤에서의 브렌트는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평소 브렌튼이 백인 우월주의나 이민자들의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었죠. 2011년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 다녔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극우주의적 생각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다녔는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진이 북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미국 언론사에서는 브렌튼이 북한 여행에서 북한 체계에 관심을 가졌고 민족주의적 사상과 급진적인 성향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슬람 혐오의 경우 유럽 여행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6년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테러 이후 유럽에 퍼져 있던 이슬람 공포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반이슬람, 반무슬림 인종차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슬람 이민자들로 인해 백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백인의 문화를 약탈당하게 되며 백인들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 이슬람인들의 엄청난 출산율로 결국 유럽이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9.11이나 IS 등 무슬림과 관련된 테러 사건들이 각국에서 터지자 서양의 백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거예요. 브렌튼 테런트에게 이런 이슬라모포비아가 생기면서 반이슬람 사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는 난민 정책에 긍정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 등을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대상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범인 잡았고 동기도 드러났죠. 이 사건의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브렌튼의 나라는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호주입니다. 호주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이런 총기 사건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브렌튼이 밝힌 입장은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고 침략자들은 이 사람은 이민자를 자신의 땅에 들어온 침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우리의 땅 어느 곳에나 있으며 심지어 외딴 지역에도 존재한다는 대답을 했어요. 결국 이민자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안전하고 다민족 국가이면서 인종차별이 적은 뉴질랜드를 골랐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이날 테러로 인해 뉴질랜드의 총리인 제신다 아던은 2019년 3월 15일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도 이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일 범죄라고 하는데요. 범인으로 체포된 브렌튼 테런트는 현재 구금돼 있고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도 브렌튼 테런트의 테러 사건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테러 장면들이 모두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송출됐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고요.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SNS의 특성상 문어발식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뉴질랜드 경찰이 페이스북에 범인의 계정 삭제를 요청했고요.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죠. 경찰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테러 영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까지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졌어요. 현재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는 중이지만 한번 퍼져버린 복사본들을 전부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렌튼 테런트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또 다른 문제가 됐는데요. 12게이지 반자동 산탄총과 AR-15 계열의 소총 등 총 5자루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이후에 밝혀집니다. 문제는 5자루의 총이 모두 합법적인 과정으로 구입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총을 사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시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시민들을 상대로 한 브렌튼 테런트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뒷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현장에 많이 등장해요. 정치인 입장에서 반드시 할 법한 일이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말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데 호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인 프레이저 애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테러를 두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욕을 많이 먹었죠. 어떤 말이었냐면 이번엔 이슬람 사람들이 희생자일지 몰라도 대개는 가해자였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과 함께 테러범인 그 브렌튼에게 약간은 미쳤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말이에요. 이때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남자아이가 이 의원에게 계란을 던져요. 그러자 폭행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제압한 건데 경찰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상원의원의 지지자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남자아이도 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경찰에 이제 연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이 남자아이가 17살인데 에그보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프레이저 의원 뒤에서 계란을 던져 맞췄고 그러자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 아이가 기소가 된다면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사람들이 에그보이의 재판 비용을 위한 모금 행사도 열었는데요. 정작 이 아이는 모금액의 일부를 뉴질랜드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치인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다음 주 사건 예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이 남성의 이름은 칼리프 브라우더라고 합니다. 미국인이고요. 22살의 흑인 남성이에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22살이 되던 해인 2015년 6월 6일에 자신의 방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 뒤에 미국 사법부의 엄청난 실수가 원인이 됐다고 밝혀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